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배영자입니다. 오늘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 20주년 기념으로 회의의 주제가 한일협력 2050 미래 세대의 공통 과제 해결이라고 돼 있어서 오전에는 이제 미래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후에는 조금 더 미래 세대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문제, 인공지능 그리고 저희 세션에 이어서 기후, 인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션에 지금 두 분의 발표자, 한국과 일본의 대표를 모셨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인공지능이 뭐 너무 핫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그렇고 과학기술을 넘어선 뭐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일 그 협력에서 이게 AI를 중심으로 또 협력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션이 준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서 크게 그 트렌드가 하나는 혁신의 가속화, 혁신을 어떻게 더 창출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인공지능은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마침 오늘 발표하시는 두 분께서 마치 약속이나 하셨듯이 백서인 교수님은 협력 파트에서 어떻게 한일이 협력을 할 수 있긴 그 혁신 파트에서 한일이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그 마코토 저 팀장님께서는 윤리, 규범, 규제 분야에서 한일이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더 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바로 이어서 또 세션이 바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파트에서 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씩 발표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짧게 토론을 하고 또 이제 토론에 대한 코멘트를 듣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플로어에 개방을 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서인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백서인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약속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기 시오노 마코토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이제 저는 좀 R&D 중심으로 그리고 시오노 선생님은 좀 요 세이프티나 규제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합의를 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앞에 세션과 다음 세션, 기후 세션도 그렇고 전부 다 사실 AI와 다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뒤에도 언급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50년이란 시간을 봤을 때 앞으로 25년이고요. 다행히 저는 아직 은퇴 전이어서 거의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때쯤 되면은 AI가 어디에 참 중요하게 쓰여질까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한일이라는 맥락 앞에 봤을 때 저희는 아무래도 과학 연구, 프론티어 연구, 미래지향적인 연구에 지금도 이미 많이 쓰이고 있지만 더 갈 길이 멀고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AI가 과학 연구, 뭐 스템 연구에 중요하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작년에 노벨상 수상자들 보시면 이미 물리학이랑 화학은 AI 연구자들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지금 문건에서 나오다시피 이미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이런 데 논문에서도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과학 연구를 어떻게 AI 모델들을 써서 더 활성화하고 잘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오히려 앞으로 보면 사실 컴퓨터 쓰듯이 AI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더 어떻게 잘 쓰냐가 이 과학기술 경쟁력의 굉장히 핵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이랑 일본이냐라는 걸 텐데요. 일단 과학기술 경쟁력 자체가 지금 사실 미국이 아무래도 가장 앞서 있고 중국이 좀 추격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제외한 일부 이제 유럽 국가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안 그래도 과학기술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험 장비도 그렇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AI가 결합되면서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 근원적인 경쟁력 자체가 최첨단 연구 자체가 좀 뒤처지고 이걸 쫓아가기 어려워졌었는데 AI를 안 쓰면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미국을 기점으로 봤을 때 AI가 나오기 전에 한국과 일본, 뭐 일본은 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미국 선두국가 갖고 있는 어떤 격차가 AI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과학 그 자체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연구라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중요한 어떤 기여가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잘하는 앞에도 말씀 나왔지만 반도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분야, 로봇 이런 분야에 있어서 AI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AI의 이 연구 활용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 양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령화 문제라던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AI를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고령화 저출산이고, 이게 사실은 고등교육에서는 석박사 대학원 인력 부족으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로 진입하는 학생 수 자체가 적고 기본적인 모수가 적어들고 또 진학하는 학생들도 줄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AI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연구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그냥 과학 그 자체,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연구 인력 확보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양국의 AI 발전 전략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19년에 이제 과기부에서 한번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 AI 기본법이 통과됐고, 또 배영자 교수님 참여하고 계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설립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이제 국가 최상위 레벨에서 구체화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AI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거는 한 2018년, 19년 R&D 안에서 좀 언급이 됐고,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 사실 AI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전에 뭐 더 국가 전략에서도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소사이어티 5.0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됐고, AI 규범에 있어서는 일본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도 먼저 설립을 했고 관련된 결과도 나오고 있고, 근데 한국도 작년 말에 설립이 돼서 지금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유럽처럼 강하게 규제를 하는 기조 방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을 좀 중시하는 분야인 그런 기조인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성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규제가 조금은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중간에서 균형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이 협력을 할 때 이런 제도적인 지금 부분에서도 협력할 것이 많다라고 느껴지고요. 공통으로 겪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중간에 좀 중복된 내용들은 제가 좀 스킵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AI 발전, AI가 과학기술 연구,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필요한 AI의 어떤 주요 요소들을 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인적 자원이 계속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양국 공통된 사항일 텐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AI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건 유출이 자꾸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저희가 이제 유치를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리테인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잡아둘 거냐 이런 단계가 있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미 사실 뭐 싱가포르 NUS 같은 데는 AI for Science 마스터 과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표 자체가 AI와 과학 연구의 바이링구얼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소수의 인력이 AI를 사용해서 훨씬 더 우수한 성과나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 AI for Science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생태계가 되지 않으면 유출은 막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나 인프라 뭐 이런 부분들인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시원호 선생님이 더 얘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기본적으로 규범 체계를 조금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어떻게 안전하게 호환성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것이냐, 양국에 지금 좀 아무래도 차이들이 좀 있어서 그 제도적인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겠고, 인프라나 펀딩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R&D 전체 예산이나 비중은 낮지 않은데 AI에 정말 어떤 형태로 혹은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 영역에 제대로 된 투자가 되고 있냐 이런 걸로 따져본다면
국가가 아니라 민간 기업 투자도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저희 뭐 GPU 사실 지금 뭐 중요한 연구하는데 보통 트레이닝 시킬 때 보통 10,000개 정도 필요한데 개당 몇 천만 원 하는데 그 예산도 사실은 제대로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앞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AI 인공지능 생태계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고 파편화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상태로 굳어지는 상태여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호환성을 갖고 있고 어디에 종속되지 않는 생태계를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의 과제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 중심으로 협력을 하지만 일방적으로 어떤 한 나라에 의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일단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이 있고, 또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해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그 협력 아이템을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가장 저희가 2050년이라고 봤을 때 이미 양국이 국가 차원에서 세운 최상위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소사이어티 5.0이 있고요. 한국도 과학기술 혁신 2045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45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 결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는 공동의 AI나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공동 서치 커미티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국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AI와 과학연구를 결합해서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서치 커미티를 먼저 운영을 하면 거기서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냥 연구 협력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AGI, 완전히 프론티어 AI 모델을 활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연구가 하나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AI 연구도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장벽에 한번 부닥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AGI가 올 것 같지만 저희가 과거로 돌아봤을 때 그렇게 붐 됐다가 한번 꺼지고 겨울이 오면 다시 붐 올 때까지 보통 20년 정도 걸립니다. 20년 정도 걸리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AGI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물리세계까지 오는 피지컬 AI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물리세계로 오는 순간 시간은 훨씬 많이 들고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계를 극복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또 알고리즘이 한번 다시 혁신적인 게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몇 번 나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사실은 그 원동력이나 그런 새로운 방법은 거의 다 기초과학이나 수학, 물리화학 이런 데서, 특히 요즘에 생명과학 쪽에서 많이 찾아야 될 텐데, 그 새로운 넥스트 AGI의 어떤 흐름을 잡기 위한 과학기술협력 연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좀 샘플로 그중 그래도 좀 도전적인 과제 같은 걸 갖고 왔는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 저희가 세팅을 하는 건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연구 그룹을 잘 연결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겠냐? 기본적으로 초세대 연구실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일부 대학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교수님들 은퇴하시면 그 성과들이 다 은퇴하신과 동시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니어 교수님한테 물려주는 뭐 이런 제도들이 꽤 있는데, 이걸 사실 글로벌 레벨로 조금 저희가 확장을 해서 한일 간의 어떤 이제 정말 포스트 제너레이션 어떤 이 협력 연구실 체제, 그러니까 30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서 이 양방향을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는 사실은 이 SDG를 위한 AGI 협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SDG가 어차피 2030년에는 끝나고 2030년 다음에 포스트 SDG 아젠다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실 지금까지 결과를 가지고도 많이 분석이 돼 있습니다. AI가 과연 이 SDG 달성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 그러면 대부분 양극화를 빼고는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양극화가 꽤 심했다는 거죠. 양극화는 근데 빈부격차도 있지만 젠더 격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고는 긍정적으로 미쳤는데, 이걸 30년 이후에 포스트 아젠다를 세팅을 할 때 AI를 활용하고 사이언스를 활용해서 달성할 거라는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협력하는데 한일이 협력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시오노 마코토 연구팀장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API の関係機関インスティテュート・オブ・ジオエコノミクスで新興技術のリーダーをしています塩野です。2017年には日本の人工知能学会倫理委員会で倫理方針、倫理指針をドラフトしたり、そういったことをしています。今日はAI 倫理について、韓国と日本の協力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今やっぱり生成 AI、
ジェネレーティブ AI の登場もあってですね、AI 倫理というものが本当に何ですかね、必要になっている。これをもうやっていかないと、AI についてですね、国々のパワーバランスが変わってしまうという状況にあると思ってます。で、今の状況というのは、AI の世界で米国と中国という2つの大きなパワーがかなり独走していて、で非常にその差が広がっていると。でその下の方にですね韓国日本がいる形になっています。でそうした中でAI 倫理というルールメイキングでそのミドルパワーである韓国日本というのがどういうふうに戦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が必要になってまして、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ことが必要になってまして、特に米国っていうのは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Google であったり Amazon であったり Facebook、メタであったり、いわゆるビッグテックと呼ばれるものが主導して、それに後ろから政府がついていっていると。ビッグテックが主導してビッグテックがルールを作るような形になっていると。一方のパワーである中国は政府とビッグテックが共同して、どちらかというと政府がいろんなものを管理しながら今進もうとし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で AI がもしパワーとしてそのルールメイキングがパワーと考えた際には AI を作れる国、 AI をやっていける国っていうのは限られます。というのも AI は半導体と電力と優秀な研究者 AI リサーチャーとあとエンジニアが必要になると。こういったものを揃えられる国っていうのは非常に少なくて、でそうした中で米国中国というのが大きな力を持ち、一方で韓国日本というものがそれに対してどうやって対応していくかというのをここで考えないといけないと。それを2050年といったようなタイムスパンでどう考えるかというその過渡期にいると思います。これはもうほとんどインターネットが出てきた時を皆さん思い出すと、その時のインパクトのようなものがAI にあると思いますと。で今一番重要なイシューとしては LLM、ラージランゲージモデルというものが出てきて、 LLM っていうのは皆さんチャット GPT-4o とか使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あれはもしかしたらそのファンデーションモデル、基盤モデルというものがいろいろな言語をモデルにしてまして、例えばチャット GPT はかなり英語の成分が入っていて日本語韓国語が少ないといった状況になっています。例えばじゃあ、韓国の LINE クローバー X なんかは韓国語成分が多いので、韓国人の人が非常によくわかる、共感できるみたいな LLM を作れるといったようなことも言っています。で、そうした LLM に入っている思想が、皆さんがチャット GPT を使っているうちにだんだんそういう思想が埋め込まれてくるとなると、それはほとんど認知戦であったり影響力工作という話になってきます。でそうしますとやっぱりここは倫理であったりルールメイキングが必要になってくると。でもう一つ面白い言葉としては AI 主権、 AI ソブリンというのが最近やりまして、先ほどお伝えしたように AI を作れる国というのは非常に限られていて、なおかつその LLM のファウンデーションモデルを作れる国も限られているので、そのうちそういったファンデーションモデルを作れない国というのは AI における主権というのを失っていって他の国の言うことを聞くようになってしまうと、そういったようなことが言われていて、それに対してガイドラインであったり倫理的なルールメイキングをする必要があると。で先ほどですねお話にもあったように、例えばじゃあフィジカルの AI が出てきた場合、それはローズと呼ばれるような致死性自律型兵器といったようなものが出てきて、そこに AI が搭載されるとまさにそこは AI 倫理の出るところでして、武力紛争の防止についても AI 倫理が関わってく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でもともと日本というのは例えば日本というのは非常に緩いソフトロー的なアプローチ、ガイドライン的なアプローチというのをAI に対して取ってたんですけども、ちょうど今この2025年1月2月といったところで規制強化に方向転換を始めたところです。でAI について規制はイノベーションとのバランスが必要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においては詐欺であったりとかサイバー攻撃が非常に大きくなってしまったために、ここに政府がですね人工知能学者と一緒に規制に乗り出した瞬間に今あ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ちょっと最後に日本と韓国の状況ですけれども、日本のガイドラインの発展というのは
もともと日本政府は AI 事業者ガイドラインというソフトローを用いて、特にですね、人間中心の原則というものでリスクベースアプローチを推進していました。この背景にあるのは、ソサエティ 5.0 と呼ばれる、デジタルで社会的解決を行っていく人間と、マシンが両立する社会を作っていこうと、こういったコンセプトがあって、かなりソフトローアプローチで来たというのがあります。かなりですね、皆さんが、良い方向に働いてくれると思ってたところ、やっぱりいろいろなリスクが出てきた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一方で韓国ももちろんですね、人間中心の AI であったりとか、例えば具体的な法案としては、AI によって作られる AI 生成物の明示義務、これは AI で作ったものであるっていうのを明示する法律みたいなところの、強化というものをやりつつ、なおかつ韓国でそういったことをですね、国際社会に発信して、その役割を拡大するということを模索していきました。で、一方ですね、国際社会という意味では、日本でも、広島 AI プロセスというのが2023年にありまして、そこでG7 の国々を集めて、AI に対する、過度な規制を回避しつつも、便益を最大化するということを、発表して、国際的、AI における国際的ルールを作っていこうと考えたのであります。で、こうした中ですね、やっぱり先ほどお伝えした LLM というものが非常にもう国の文化であったり言語に関わってしまう。そして、残念なことですけども、長引く、ウクライナ、ロシアの戦争のように、もうその戦地でですね、AI に関わるような自律的な兵器みたいなものがもう使われている時代に入ってしまったと。それに対して、米国、中国がいる中で、韓国と日本という、ある種のミドルパワー、でもまだ AI は作れる、この能力がある国々というのが、どうやって協力して、今後の未来に備えるかというのを今日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やはり韓国、日本は共有する倫理的価値観、例えば人間中心であったり多様性というもので、これはもちろん民主主義国家としてですね、共通基盤として、AI 倫理に、もちろん使っていけるものであろうと。で、あとですね、やっぱり社会的課題として少子高齢化、労働力不足という、もう何度も言われているですね、同じような状況というのも、これはまさにフィジカルな AI といったところに非常に関係するところで、そこも共通の基盤がですね、韓国、日本にあると。で、最後にですね、その具体的な協調のアプローチとして、これもですね、本当にシンプルなも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先ほどもお話しいただいたように、ガイドラインを整備するというのの、共同作業。あとはやっぱり AI というものは、そのデータが全てなので、ここをいかにですね、自由で正確なデータというものを共有して、で、共同研究、共同プロジェクトを行っていくか。で、そうしたものを日本と韓国で作った上で、多国間、国際社会に発信していく。で、それに対しては、ある種のですね、AI スーパーパワー、AI アームズレースの、米国、中国というものをどうやって牽制して、で、なおかつそこと協力関係に行くか。それが単なるソフトウェアのみならず、ソフトウェアとハードウェアが結びついて、例えば韓国、日本なんかは、自動車産業なんかありまして、自動車産業なんかはもう完全に知能化、自動化ということで、ソフトウェアが走らせる車、もうほとんどスマートフォンが走っているような世界に入りましたので、これが2050年に向けてですね、より加速する中で、割とこういったものが最後のチャンスになるかと思いますので、そこにおいて、韓国、日本が AI 倫理においてしっかり協力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本日ですね、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시오노 마코토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제가 그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와 동시에 토론을 맡아서 그래서 백서인 교수님 발표를 보면 이제 한일 양국이 AI 분야에서 이렇게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같이 협력을 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지금 조건이 돼 있다. 그래서 일본이 정밀기계나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한국은 그 대신 반도체나 또 디지털 인프라가 좋고 일본은 기초나 장기 과학 프로젝트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한국은 보다 상업적이고 응용적인 기술 분야에 특화돼 있고 또 현재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도전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는 거. 사회적으로 고령화나 환경이나 에너지 안보 이런 데서 공통의
문제점을 좀 도전을 받고 있고 또 AI의 그 좁혀서 얘기해도 인재 양성이나 혹은 데이터 확보 또 인프라, 펀딩, 그다음에 미중 AI 경쟁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지금 현재 어떤 AI 정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국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쭉 소개를 해주셨고 그 협력 방안으로는 뭐 고령화나 환경오염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그 주로 협력 가능 분야를 뭐 이제 그 서치하는 서치 커미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정을 하고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로드맵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포스트 SDG 시대에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게 양국이 상호보완적이구나. 협력하면 참 좋겠네.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돼서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AI 부분을 포함한 과학기술 영역에서 굉장히 상호보완적이고 좋은데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쟁 국가거나 혹은 협력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이렇게 뒤처져 있는 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양국의 상호 보완성에 입각한 어떤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모습으로 그려지면 훨씬 설득력 있게 그 얘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AI를 잘 아시고 일본과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에 대해서 조금 아시니까 이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시너지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그러면 AI 협력이 선뜻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일본은 자꾸 미국하고만 하려고 그러고 한국도 미국하고만 하려고 그러고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주요 AI 협력국이라고 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얼핏 생각하면 지금 정치, 경제, 외교적인 어떤 상황이나 현안들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 버릴 수 있고 이거는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아까 그 오전 세션에서 경제 파트 말씀하신 선생님도 이제 이게 민간 부분에 이 경제협력 정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의 수요는 지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민간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AI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정치외교 요인 이외에 과학기술 파트만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뭐 백서인 교수님의 그 전공이 중국이시기 때문에 뭐 일본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또 과학기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경제 요인 이외에 혹시 과학기술 분야에서 조금 협력이 자꾸 안 되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중국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뭐 이제 중국의 AI 발전과 윤리 현황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고 현재 그 발표문에서도 미중 AI 경쟁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은 주요 파트너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양국이 미국의 제재 밖에서 이 중국과 AI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혹은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AI 협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오늘 뭐 발표 내용은 아니지만 중국 전문가시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을 AI 파트너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코토 팀장님의 발표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발표를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일본이 지금 2024년에 AI 비즈니스 오퍼레이터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소프트로 형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자체에도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규범을 이제 마련했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2019년, 2017년부터 계속 있었던 준비해왔던 AI 발전 전략이나 AI 윤리 가이드라인 이런 그것들이 축적돼서 이루어진 성과인데 그리고 2024년 일본 내각부에 AI 스트래티지 카운슬 같은 게 또 마련이 돼서 AI 관련 그 국가 전략이랄지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4년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설치돼서 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2024년 이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일본이 주도했고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고 이제 일본은 저한테 들어왔던 거는 빅테크 주도의 미국식 접근법이나 혹은 정부 주도의 중국과 다른 어떤 AI 전략을 지금 찾고 있다. 그리고 윤리에서도 위험 완화 접근법을 차용해서 고위험 영역을 선정하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하드 로보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규범 중심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사회나 기술 부문에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 존재하고 미중 경쟁하에 AI 서브린티 전략이라는 것들을 두 나라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뭐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AI 그 거버넌스 윤리뿐만이 아니라 기술 표준이나 데이터 공유나 뭐 공동 R&D 이런 것들로 협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교수님 저 팀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이 AI 관련 그 국가 전략이나 정책 윤리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쭉 발전시켜 왔는지를 잘 소개시켜 주셔서 도움이 됐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소프트로 중심의 그 방식에서 왜 일본이 하드로로 가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어떤 그 배경에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규범 없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19개를 이 법을 발의를 해서 이제 최근에 작년 말에 통과가 됐고 지금 시행령 같은 게 마련이 됐고 지금 한국 정부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AI 관련돼서 이거는 뭐 크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곧 그 시행령까지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될 건데 일본이 이렇게 하드로로 가려고 하는 어떤 배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표문에서 AI 전략이 미국의 빅테크나 중국의 정부 중심과 굉장히 다르고 AI 소버린 전략에 일본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뭐 이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관심을 가지는데 저희가 이제 소위 AI 소버린 전략을 얘기할 때 유럽이나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일본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일본은 어떤 식으로 AI 서브린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내부에서 AI의 주요한 협력은 지금 일본이 협력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나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뭐 미국과 잘하고 있고, 뭐 대만과도 하고 있고, 싱가폴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협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참 일본한테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국과도 훨씬 한국보다 더 깊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는 협력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중국하고도 한국보다 훨씬 협력을 잘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AI 파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파트에서 이렇게 미중과 같이 협력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한국이 좀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일본에서는 이렇게 미국하고 AI 협력이나 전반적인 그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미국과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중국을 어떻게 그 협력 파트너로 그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보면은 아까 경제 파트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정치 외교적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발목을 잡는다 그럴까요? 양국의 협력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이 다 AI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팀을 꾸려서 AI 협력을 하는 그 플랜을 세우는 팀을 만들어서 만났다고 할 때 이제 그래도 좀 AI 관련 양국의 협력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일지 그리고 두 분이 생각하기에 오늘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낙관적이신지 이 AI 공동연구나 인재 양성 윤리 구범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정말 공고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바로 별로 시간 없이 답변을 하시라 그래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한 5분 정도 지금 한 42분께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남는 시간에 저희가 플로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것보다 질문이 어려운 게 훨씬 더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너무 좋은 질문들 그리고 또 저도 답이 없는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 상대방이랑의 협력에 지닌 가치나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적 입장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보면 그냥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최고 1등만 해야 된다라는 게 목표가 되는데 그게 사실상 가능한 분야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도 너무 그런 쪽에 좀 비현실적인 목표를 이제 타겟팅하다 보니까 미국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고 또 미국에서도 어떤 굉장히 실효성 높은 협력이 아니라 그냥 미국이랑 하는 거 이런 거에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포트폴리오 분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저희가 경제안보 시대고 이럴 때는 경제안보 시대가 아닐 때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싱글 소스에 모든 걸 의존하고 전량 완전히 의존하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가격 경쟁도 떨어지고요. 협상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안보 시대랑 공급망 교란 오면 당연히 아무리 좋은 모델까 저희가 미국이 아니라 빅테크라고 하죠. 빅테크에만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 이 사버런 AI가 저희 한국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파트너랑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합치면 1억 8천만의 인당 GDP 3만 몇천 불짜리 경제권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큽니다. 미국, 중국을 빼면 이만큼 큰 데가 없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저희는 네이버 라인이라던가 이런 걸로 있어서 어느 정도는 또 커넥트 돼 있고 그리고 산업 포트폴리오가 자동차, 로봇 같은 거는 조선 심지어 이런 부분은 양국과 합치면 거의 전 세계 1위가 가깝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함에도 사실은 굉장히 AI가 탄생한 1등 그 나라랑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좀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어디 싱글 소스에 너무 많이 유지하는 것보다 약간은 믿음직한 올터너티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신뢰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얼터너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을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 간 협력보다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은 낮겠죠. 그런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냥 일본의 관점에서 AI의 국제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포트폴리오로서 하나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포트폴리오로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똑같고요. 미국이랑 할 수 있고 한미 일에서 다룰 수 있는 거 있고 근데 한일만 또 다뤄볼 수도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그게 잘 될 만한 분야가 모빌리티랑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랑 로봇 그리고 이런 분야에 연관이 된 어떤 여러 가지 연구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몽골을 할 수 있을까? 중국은 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저희가 중국이랑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AI, 그러니까 크리티컬이랑 연결된 크리티컬 AI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 SDG와 관련된 AI를 하는데 AI를 전면에 나누지 말고 SDG를 앞서 세우면서 AI가 그 어떤 한 수단 정도로 들어간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그와 별개로 이제
AI 규범이랑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이미 유엔에 중국이 제시한 국제협력은 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됐습니다. 이미 됐고요. 그리고 AI 세이프티 관련돼서 중국에서 하는 포럼에서도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근데 저희만 안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볼 필요도 있겠고 또 저희가 제도적으로 중국에서 되게 배울 만한 러닝 포인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을 봤을 때 강압적으로 국가가 그냥 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는 기업을 유인하는 거죠. 기업이 이쪽으로 오게. 이거 아니면 뭐 저희가 뉴스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다 회사 없애버리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AI 세이프티 쪽으로 자꾸 인증을 받게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시장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래서 놀랍게도 굉장히 인센티브가 베이스된 규범 프레임워크 체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본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저희도 균형을 찾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중국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서는 저희가 보고 한국화나 일본화를 시켜서 기본적으로 기업한테 매력적인 시스템을 갖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일본 기업이랑 또 한국 기업, 한국 시스템은 한국 기업이랑 또 일본 기업 이런 식으로 되면 양국이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くつかに分けて、お答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日本が、どうしてその AI のルールの方でハードローに移っていったかっていうのが、ちょうどですね、このハードローになるかもしれない、その法案自体は今年の2月、来月、国会に提出される予定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で、これに関しては、やっぱり先ほどお伝えしたように、サイバー攻撃であったり、詐欺の件数がもう倍増し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って、そこに対して政府が、どういう AI が国内で作られているのかというの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罰則規定というよりモニタリングできるように見に行く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す。で、これは、研究者的にはですね、もう今 AI が自分でプログラムを書くと AI がプログラムを書くみたいな形で本当に皆さんみたいな方が AI を使うことによって例えばですけども犯罪に使用するようなですねプログラムを書くことができる世界にもうなってしまった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を見据えてですね規制に入ろうというのが今の日本の考え方になりつつあります。で、次に、AI ソブリンという言葉ですけども、米国、中国にも、入らない他の国々、例えばアジアの中小国なんかが自分たちの言語が入った LLM を作りたいみたいな機会が、もしかしたら今後失われてしまう可能性があって、非常に理想的な世界としては、日本であったり韓国といった、米国でも中国でもない中立的な国が、LLM の基本モデルを作って、それを中小国、アジアの中小国にこれを使って自分たちの言語を入れてくださいという可能性というのはありまして、日本は結構今、研究者はこれを考えています。だからもしかしたらそこにですね、韓国の方々が研究者として入ってくるみたいなのは非常に理想的な話だと思いますし、これがですね、もしかしたらこう10年、20年後のその国の人々の考え方を決め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みんながチャット GPT と話しているうちに、そういう思想が埋め込まれ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世界にいるのがソブリン AI の世界です。で、次に、韓国と日本のですね、政治状況が、どういった影響を及ぼすか、どうであれですね、どうやって協力するかなんですけども、例えば産業界で考えた場合、日本が米国に非常に近いのは、やはり米国に、例えば生成 AI のトップ企業が全部あるからなんですよね。オープン AI であ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あまりにもちょっと強すぎてしまって、そこを追いかけるしかないと。そういう意味では、韓国と日本が組むことによって追いかけられるんであれば、それは全くもってウェルカムで、そういうことをしようという考えがあります。で、一方で、対中国という意味では、例えば先ほどお伝えした自動車に乗ってる AI というものは、日本は、韓国も一緒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一番日本車が大きな市場と思っているのは米国市場、北米市場ですと。北米市場に売るときに、車を売るときに中国の AI を載せることはもうできないんですよね。そういったブロック化が進んでいる中で、やはり、以前は中国と日本の大企業による AI の共同研究って結構いろいろあったんですけども、今それが本当に少なくなっていって、おそらくなくな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と。それはやっぱり
中国の AI、そして AI というものは中身がどうしてもブラックボックスになってしまうので、それを米国であったり、他の西側の同志国に売っていく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あって、中国とこれ以上進んで AI で手を組むことはおそらくないと考えられますと。でそうしたときに、やはり米国、中国を見て、韓国と組むことによって日本、韓国が AI を発展させられるのであれば、それはある種の企業利益という意味でも、政府の関係のみならず、企業利益という意味でも非常にやっていく可能性はあると思っています。以上です。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남았으니까, 예, 질문을 플로어에서 한 분만 받아보겠습니다. 미래 세대 아젠다이기 때문에 혹시 젊은 분들께서, 예, 한일 AI 협력에 대해서 뭐 코멘트나 아니면 소망이나 아니면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그 아시아존에서 싱가포르가 디지털 도구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걸로 데이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데이터 80%를 상회하고 한국은 뭐 4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런 그 데이터가 있던데 그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의 한국과 일본의 분담 그런 역할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분담을 하려 그러면은 상호 정보를 오픈해야 되는데 그 오픈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상당한 기술적인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또 그걸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게 바로 이제 경쟁인데 그런 경쟁 분야를 과연 양국이 오픈하면서 서로 협력이 가능할 건가? 그런 걸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이 가능한지. 예,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서영 교수님. 예, 답변.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건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면 다른 하나 컨퍼런스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싱가포르는 최근에 상당히 순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 보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도 굉장히 디지털 정부를 많이 만들었고 제도적으로도 모든 게 지금 굉장히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높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싱가포르랑 우리나라나 일본 특히 이제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싱가포르는 사실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단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활용 단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활용 단계가 낮아도 데이터의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높은 것도 좋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희가 좀 벤치마킹한 부분도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셨던 여러 가지 민감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사실 이제 저희한테 남은 과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컴플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사실 지금 이미 제도적으로도 차이가 좀 나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와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이랑 할 수 없는 것들 한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하는 게 단계씩 사실 제도적으로 일본 시스템이나 저희 시스템 맞춰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는데 너무나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잘 됐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건너가고 이런 형태로 계속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シンガポールは非常にうまくやってると思いまして、で、それで、まず一つ大きいのはですね、シンガポールは、政府が本当にAI 研究者に関しては、世界のトップティアの研究者に、大きなお金を払って、もうどうですかね、10年ぐらい前から、連れてき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やっている。それをもう本当政策的にお金を使って、連れてきてるっていうのをやって、その先端研究について、見ている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で、もう一つはですね、
で、まずそのいろいろなものをデジタル化するにあたって、ちょっと韓国はですね、今パクソイン教授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ちょっとそういう状況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例えば日本だったら、まずそのデジタル化をする前に、紙が多すぎるとかですね、意思決定する人が多すぎるとかですね、その手前の問題を片付けて、で、それを片付けた上でデジタル化し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ですね、非常に組織的な問題がまだまだ日本の大企業などには残っていまして、で、逆に日本のスタートアップなんかも最初からいろいろなものをもうソフトウェアで作ってしまって、ソフトウェアが規定する組織のような形になっていると。それはある意味ですね、アメリカのビッグテックみたいなものになって、例えば SaaS と呼ばれるソフトウェアをいくつも組み合わせると、いろいろな今まで人でやっていた機能というものを会社がもう必要なくなるという状況があります。あるソフトウェアの経営者なんかは、人を雇うのとGPU、半導体ですね。人を雇うのと GPU をいつも比較してて、人を雇うんだったら GPU を買った方がいいっていうのを言っていますと。で、最後にちょっと日本と韓国のそういった産業ビジネスでの協力、そういうデジタル化の協力ですけども、例えばLINE ヤフーみたいな会社がありますので、でそういった非常に日本、韓国の良いところを使った強力な会社というものが実際ビジネスなんかには出てきているので、それを広げていくと、例えば LINE ヤフーはクローバー X みたいな LLM も持っていますし、そういった協力がですね、民間から進むというのもあ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以上です。예,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두 분의 젊은 발표자께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발표를 잘 해주셔서 그래도 시간을 많이 초과하지 않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한일 AI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 오늘 두 분께 박수 드리면서 예,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